하녀와 도련님, 넘지 말아야 할 성. 조선의 큰 기와지. 그 집에는 말없이 일만 하던 어린 하녀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연화. 그리고 그 집의 외아들, 도련님 이도윤. 연화는 늘 고개를 숙였고 도련님은 늘 책을 읽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연화가 장독대 옆에서 울고 있는 걸 도련님이 보았다. 왜 우느냐? 그 한마디. 연화는 처음으로 도련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저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 말에 도련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이후 도련님은 일부러 우물가를 서성였고 연화는 일부러 마당을 오래 쓸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신부는 벽이었다. 어느 비 오는 밤, 도련님이 연화의 손목을 붙잡았다. 나와 함께 떠나자.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은 양반이고 저는 하녀입니다. 그게 무엇이 문제냐? 세상이 문제입니다. 두 사람은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사랑은 오래 숨길 수 없었다. 하녀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자 집안은 뒤집혔다. 노인은 칼 같은 음성으로 외쳤다. 감히 하녀가 종자를 넘보다니. 도련님은 무릎을 꿇었다. 제 아이입니다. 그 한마디에 도련님은 사랑을 택했고 집안은 그를 내쳤다. 폭풍이 몰아치던 날, 두 사람은 기와집 문을 나섰다. 빈손이었지만 두 손은 꼭 잡고 있었다. 세월이 흐른 뒤 장터 한켠에서 작은 서당을 여는 젊은 부부가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자가 예전 그 집 도련님이라더라. 그러나 도련님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도련님이 아니다. 연화의 남편일 뿐이다. 그리고 아이가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왜 하녀였어요? 연화는 아이를 안고 속삭였다. 사람은 태어남으로 나뉘지 않는단다. 그날 이후 그 서당에서는 신분을 묻지 않았다. 사랑은 신분을 넘을 수 있을까? 당신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2부 비는 그치지 않고 길은 멀었다. 대문을 나선 순간부터 세상은 달랐다. 비가 얼굴을 때리고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도유는 겉옷을 벗어 연화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조금만 참아라. 비를 피할 곳을 찾자. 연화는 그 말이 슬펐다. 조금만이라는 말이 앞으로 수없이 반복될 것 같아서였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 길이 아니었다. 이 길은 사람의 체면이 아니라 살과 뼈로 걷는 길이었다. 둘은 장터 외곽의 허름한 주막 처마 밑에 잠시 몸을 숨겼다. 주모가 흘끗 둘을 보더니 낮게 물었다. 어디서 왔소? 도유는 정직하게 말할 뻔하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연화가 먼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멀리서 왔습니다. 일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주모는 연화의 배를 보고 눈빛이 달라졌다. 세상은 사람을 보지 않았다. 사람의 사정을 보고 값을 매겼다. 허들에 실이면 있지. 대신 밥은 남은 거. 연화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연화는 주막 뒤편에서 설거지와 빨래를 했다. 도유는 장터에서 글을 써주기 시작했다. 편지 써드립니다. 상소문 초안 잡아드립니다. 호적 문서 정리해드립니다. 도윤의 손끝은 곱고 반듯했지만 세상은 그 반듯함을 공짜로 주지 않았다. 술에 취한 장정이 비웃으며 말했다. 글쟁이? 그럼 배부르냐? 쌀 한 되나 있냐?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다. 도련님 아니, 도윤님.
연하는 이제 도련님이라는 말을 삼켰다. 그 호칭은 둘을 다시 옛 담장 속으로 밀어 넣을 것 같았다. 제가 더 일할게요. 도유는 연하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너는 이미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다. 그 말이 오히려 연하를 울렸다. 처음으로 너는이라는 말이 따뜻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며칠 뒤 주막에 소문이 돌았다. 북촌 큰 기와집 도련님이 종년이랑 도망쳤다더라. 사람들은 소문을 술안주처럼 씹었다. 진실이 아니라 자극이 필요했다. 주모는 결국 둘을 불렀다. 미안하지만 여기서 나가야겠어. 소문이 너무 커. 도유는 고개를 숙였다. 폐를 끼쳤습니다. 연하가 나서서 말했다. 밥값은 제가 꼭 갚겠습니다. 주모는 한숨을 쉬었다. 세상은 불쌍한 사람을 오래 불쌍해 하지 않아. 빨리 사라져. 그 말은 냉정했지만 이상하게도 도움 같았다. 둘은 다시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비가 아니라 시선이 그들을 때렸다. 샵샵 3부 아이의 울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선언이었다. 연하의 배는 점점 무거워졌다. 걸음이 느려지자 도유는 더 자주 뒤돌아보았다. 괜찮아? 연하는 웃어 보였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다. 배고픔과 추위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그녀는 밤마다 속으로 기도했다. 이 아이만은 무사히. 어느 날 밤 둘은 장터 밖 버려진 창고 같은 곳에서 몸을 뉘었다. 바람이 틈새로 들어와 촛불이 자꾸 흔들렸다. 연하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다. 도윤니. 도유는 순간 얼어붙었다. 설마 지금. 연하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도유는 물을 구하려 뛰쳐나갔다. 그러나 밤은 가혹했고 사람들은 문을 열지 않았다. 도와주십시오. 산파를. 한 지대 문이 겨우 열렸다. 흰 수염의 노인이 얼굴만 내밀고 말했다. 왜 이 밤의 소란이야? 도유는 거의 무릎을 꿇듯 말했다. 사람 하나가 아이를 낳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노인은 도윤의 옷차림과 말투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양반이냐? 지금은 아닙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산파는 없고 내 늙은 아내가 손은 좀 있지. 그렇게 연하는 낯선 지대 방 한 칸에서 아이를 낳았다. 아이의 첫 울음이 터지는 순간 도유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 울음은 선언 같았다.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연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다. 그녀가 울면서 웃는 얼굴을 도유는 처음 보았다. 이 아이 이름을 지어야죠. 도유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손가락이 너무 작아서 오히려 세상이 부끄러워졌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대답이니 하늘태양과 마음신을 합쳐 천심이라 하자.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심. 아이의 이름을 부르자 연하는 조금 사람처럼 숨을 쉬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며칠 뒤 그 집을 떠나려는데 마을 어귀에서 낯익은 인물이 나타났다. 기와집의 하인 그리고 집안의 심부름꾼이었다. 그들은 도윤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비웃었다. 도련하니 이씨 나이 찾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심부름꾼은 종이를 내밀었다. 노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년과 아이를 내놓으면 너는 집안으로 다시 들이겠다. 연하는 아이를 더 꽉 안았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도윤은 차갑게 말했다. 내가 돌아갈 일은 없다. 심부름꾼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를 가리켰다. 그럼 저 종년과 아이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건드리면 끝이다. 심부름꾼은 웃었다. 끝. 이미 끝난 신세가 무슨 끝을 말합니까? 그들은 떠나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노인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만이라도 데려오면 그 아이는 족보에 올려주겠다. 하녀는 버려도 되고. 연하는 몸이 떨렸다. 세상은 늘 이렇게 사람을 쪼갰다. 가치 있는 것과 버려도 되는 거죠. 도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연하는 도윤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 흔들림이 너무 무서웠다. 사부 흔들리는 마음 위에 집을 짓느니 며칠이 지나도 도윤은 말이 적었다. 그의 침묵은 연하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어느 저녁 연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도윤님 혹시 아이를. 말이 끝나기 전에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이만이라도 살아남을 길이 있다면. 도윤의 눈빛이 변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눈빛이었다. 연하야. 그가 다시 그 이름을 불렀다. 그 호칭은 약속이었다. 내가 괜찮다고 말하며 세상은 정말로 너를 괜찮게 만든다. 즉, 내가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든다. 연하는 입술을 떨었다. 하지만 아이가. 도윤은 아이 천심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족보가 아니라 어머니의 품이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 눈물은 서러움이 아니라 처음으로 내가 지켜지는 것에 대한 울음이었다. 그날 이후 도윤은 결심하듯 움직였다. 그는 낮에는 장터를 돌며 일을 찾았고 밤에는 종이를 구해 글을 썼다. 그가 선택한 길은 서당이었다. 서당이라니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연하가 놀라자 도윤이 말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를 모르면 누가 빼앗아도 빼앗긴 줄도 모른다. 도윤은 장터 끝에 빈 창고를 빌렸다. 처음에는 비가 새고 쥐가 돌아다녔다. 연하는 직접 짚을 엮어 틈을 막고 불을 피워 습기를 말렸다. 아이를 업고 일하면서도 연하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단단해졌다. 서당 문을 여는 첫날 아무도 오지 않았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도윤은 웃으며 말했다. 기다리자. 연하는 속으로 생각했다. 도윤님은 기다림을 믿는구나. 나는 기다림이 늘 벌이었는데. 그러나 일주일 뒤 누더기 옷을 입은 아이 하나가 문 앞에 섰다. 글 배우면 밥 줘요? 도윤은 잠시 멈칫하다가 웃었다. 밥은 못 주지만 내가 글을 배우면 언젠가 내가 밥을 지킬 수 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들어왔다. 그 다음 날에는 시장 상인의 딸이 왔다. 아버지가 장부를 읽고 싶어 하셔. 그 다음 날에는 하인의 아들이 왔다. 주인이 맨날 종이만 들이밀어서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조금씩 서당은 살아났다. 연하는 아이들에게 물을 데워주 서툰 글씨를 칭찬해 주었다. 그들이 연하를 부르는 호칭은 달랐다. 아줌마, 선생님. 누군가 연하를 사람으로 부르는 순간마다 연하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깊이 들이켰다. 하지만 세상은 또 한 번 손을 뻗었다. 어느 날
서당 앞에 비단 옷을 입은 사내가 나타났다. 그는 도윤의 옛 집안과 얽힌 상단의 대리인이었다. 이도윤 나리. 노인께서 위독하십니다. 도윤은 표정이 굳었다. 그래서 사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노인께서 마지막으로 조건을 내리셨습니다. 아이만 데려오면 너의 죄는 씻어주겠다. 그리고 이건 따로. 사내가 연화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연화라는 하녀는 노인의 눈에는 재앙입니다. 그 여자가 사라지면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연화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도윤은 단호했다. 나가시쇼. 사내는 비웃었다. 세상은 단호함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아이의 앞날을 생각하세요. 그 말이 도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사내는 떠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노인께선 오래 못 버팁니다. 기회는 길지 않소. 그날 밤 도윤은 홀로 바깥에 앉아 있었다. 연하는 아이를 재우고 조용히 다가갔다. 도윤이 말했다. 나는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린다. 연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흔들리는 건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연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사라지는 선택은 하지 않을 거예요. 도윤이 놀란 듯 연하를 보았다. 연하는 눈물을 삼키며 이어갔다. 그건 아이에게 세상은 너를 지키기 위해 너의 엄마를 버려도 된다고 가르치는 일이니까요. 그 말은 연하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말이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연하를 꼭 껴안았다. 미안하다. 너를 시험한 게 아니라 내 약함이 너를 아프게 했다. 연하는 그의 등에 이마를 대고 말했다. 약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같이 강해지면 되잖아요. 샵샵 오부 담장은 여전해도 이름은 남는다. 며칠 뒤 도윤은 옛집으로 가기로 했다. 연하는 말리지 않았다. 대신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다. 이거 서당 아이들이 쓴 글이에요. 도윤님이 가르친 글. 도윤이 보자기를 받으며 웃었다. 왜 이걸? 연하는 조용히 말했다. 도윤님이 흔들릴 때 이게 도윤님을 다시 붙잡아 줄 것 같아서요. 도윤은 혼자 북촌으로 향했다. 기와집 담장은 여전히 높았다. 대문은 여전히 무거웠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그는 더 이상 그 대문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마루에 앉아있던 노인은 마치 세상 모든 무게가 몸에 얹힌 사람처럼 보였다. 왔느냐? 도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왔습니다. 노인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이를 데려오면 내 죄를 씻어주마.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연하가 준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있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글을 아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엄마가 장부를 읽게 됐어요. 노인의 눈이 흔들렸다. 도윤은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미 제 죄를 씻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신분이 아니라 이름으로 부릅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그 종년을 데리고 내 체면을 땅에 묻겠다는 것이냐? 도윤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연하는 종년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도윤은 또렷하게 말했다.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천심이의 어머니입니다. 노인은 입술을 떨었다. 그 아이는 내 핏줄이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누구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핏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입니다. 노인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너는 영원히 돌아오지 마라.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예,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는 돌아섰다. 담장은 여전히 높았지만 이번엔 그 담장이 초라해 보였다. 도윤은 서당으로 돌아왔다. 연하는 말없이 그를 맞았다. 그날 밤 도윤은 연하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끝났다. 연하가 물었다. 후회하십니까? 도윤은 미소 지었다. 아니, 이제는 확실하다. 나는 도련님이 아니라 내 남편이다. 연하는 천심을 안고 말했다. 천심아, 너는 신분이 아니라 이름으로 살아라.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 작은 눈빛이 기와집의 모든 금빛보다 강해 보였다. 세월이 흘렀다. 서당은 커졌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고 가난한 집 아이들 중 몇은 글로 장사를 키웠고 몇은 억울한 계약을 피할 줄 아는 어른이 되었다. 연하는 여전히 밥을 짓고 아이들의 상처를 싸매고 서당 마당을 쓸었다. 하지만 이제 그 마당은 종년의 마당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연하를 이렇게 불렀다. 연하 어른, 연하 부이. 어느 날 천심이 자라 물었다. 어머니는 왜 하녀였어요? 연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릴 적 우물가에서 올려다보던 그 하늘이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건 세상이 붙인 이름이란다. 그럼 어머니의 이름은요? 연하는 미소 지었다. 연하. 도윤이 곁에서 덧붙였다. 그리고 내 삶을 살린 사람. 마지막으로 도윤은 서당 문 앞에 글을 걸었다. 사람을 가르치는 곳. 신분을 묻지 않는다. 이름을 부른다. 그 글씨는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단했다. 기와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옛날처럼 체면을 세우고 있었지만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담장을 넘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남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전해졌다. 하녀가 도련님을 유혹했다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선택했다로. 비가 새던 창고를 고쳐 서당으로 쓰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할 거라 수군거렸다. 양반집에서 쫓겨난 사내가 무슨 글을 가르치겠느냐고 비웃는 이도 있었고, 하녀 출신 안하기 아이들을 들락거리게 하면 동네 기강이 트트러진다며 눈을 흘기는 이도 있었다. 처음에는 아이 셋이었다. 시장 상인의 딸 하나, 짐꾼의 아들 하나, 품팔 입군 조카 하나. 방바닥은 거칠었고 벽에는 아직 집 냄새가 났다. 도윤은 아이들 앞에 앉아 말했다. 글은 사람을 높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지 않기 위해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도윤의 눈빛은 믿었다. 연하는 아이들 뒤에 조용히 앉아 바느질을 하며 수업을 들었다. 글자를 배우는 아이들보다 먼저 사람의 표정을 읽는 법을 배웠던 그녀는 아이들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을 가장 먼저 알아챘다. 며칠 뒤 시장이 소란스러웠다. 한 상인이 장부를 들고 와 서당 문을 세게 두드렸다. 선생이란 사람이 장부를 잘 안다 하여 왔소. 이 계약서가 옳은지 좀 봐주시오. 도윤은 종이를 받아 천천히 읽었다. 쌀 5섬을 빌려주고 10섬을 갚으라 적혀 있었다. 이자는 날마다 붙는다고 작은 글씨로 숨겨져 있었다. 상인은 얼굴이 붉어졌다.
이걸 모르고 도장을 찍을 뻔했소. 도윤은 조용히 말했. 그를 모르면 세상이 크게 적어둔 것만 보게 됩니다. 진짜 함정은 작게 적혀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른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 서당은 아이들만의 공간이 아니게 되었다. 연화는 밥솥을 더 큰 것으로 바꾸었다. 아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처음 셋이던 아이가 10이 되었고 10이 20가 되었다. 아이들 중 하나인 영복은 손버릇이 좋지 않았다. 수업 중에도 자꾸 옆 아이의 붓을 슬쩍 가져갔다. 어느 날 결국 작은 인전 하나가 사라졌다. 아이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방 안 공기가 싸늘해졌다. 도윤은 매를 들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을 모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마당에 줄을 그어놓고 말했다. 이 줄은 우리가 서로를 믿는 선이다. 이 선을 넘는 건 훔치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이야. 사람을 잃는 일이기 때문이다. 영복은 결국 울며 앞으로 나왔다. 은전은 돌려주었고 도윤은 그를 쫓아내지 않았다. 대신 장부를 맡겼다. 서당의 쌀과 종이를 기록하는 일을 시켰다. 왜 저 아이를 남겨두십니까? 연화가 묻자 도윤은 답했다. 훔치는 손보다 무서운 거 아무도 믿지 않는 눈이다. 영복은 그날 이후 가장 성실한 아이가 되었다. 몇 해 뒤 그는 시장에서 가장 정직한 상인이 되었다. 그러나 서당이 커질수록 시기 또한 자랐다. 북촌의 옛 집안과 가까운 유학자 하나가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신분도 없는 자가 그를 가르친다니. 세상이 뒤집혔다오. 그는 서당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양반의 글은 양반에게 맡겨야지. 천한 것들이 붓을 잡으면 질서가 무너진다. 아이들 눈빛이 흔들렸다. 연화는 아이들 앞에서 그리 천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저는 그를 몰라 매를 맞았습니다. 그를 몰라 제 이름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연화의 지난 이야기를 들었다. 도윤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화가 대신 서당을 지켰다. 그날 이후 서당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아이들이 서로의 이름을 더 크게 불렀다.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딸이 아니라, 그냥 이름으로. 시간이 흐르자 서당은 장터의 작은 힘이 되었다. 계약서를 읽어주. 빈 문서를 확인해주.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의 사연을 대신 써주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서당 벽에 먹칠을 해놓았다. 양반 흉내 내는 종로. 글도둑. 연화는 아침에 그것을 보고 잠시 서 있었다. 도윤이 다가와 말했다. 지우지 말까.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지웁시다. 아이들이 먼저 보게 하면 안 됩니다. 둘은 함께 벽을 닦았다. 먹이 번질수록 벽은 더 단단해 보였다. 그날 저녁 도윤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은 우리가 정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이름은 우리가 정할 수 있다. 서당에는 작은 규칙이 생겼다. 서로를 낮춰 부르지 않는다. 잘 모른다고 웃지 않는다. 글을 배운 자는 모르는 자를 돕는다. 몇 해 뒤, 처음 찾아왔던 시장 상인의 딸은 아버지의 장부를 직접 정리하는 여인이 되었다. 영복은 상단을 꾸려 정직한 거래로 이름을 얻었다. 짐꾼의 아들은 서당에서 배운 글로 군용 문서를 바로잡아 억울한 징집을 막았다. 사람들은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글을 배우고 싶으면 그 서당으로 가라. 어느 여름날, 천심이 마당에서 아이들과 뛰어놀다 넘어졌다.
아이들이 동시에 달려와 일으켜 세웠. 괜찮아 천심아. 연화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이제 누구의 핏줄이 아니라 이 서당의 아이였다. 도유는 문 앞에 작은 나무판을 하나 더 걸었다. 이름을 부르는 곳. 그 글씨는 크지 않았지만 멀리서도 잘 보였다. 옛 기와집 담장은 여전히 높았지만 서당의 문은 늘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자 서당 마당에 은행잎이 노랗게 쌓였다. 아이들은 낙엽 위에 글자를 쓰며 놀았고 연화는 빗자루를 들고도 쉽게 쓸지 않았다. 낙엽 위에 적힌 이름들이 아까웠기 때문이다. 서당은 이제 장터 사람들의 의지가 모이는 곳이 되었다. 하지만 힘이 모이면 반드시 이를 불편해하는 자도 생긴다. 어느 날 관아에서 아전 둘이 찾아왔다. 서당이 허가 없이 문서를 대신 써주 계약을 검토해 준다는 보발이 들어왔다고 했다. 도유는 차분히 답했다. 우리는 그를 가르칠 뿐입니다. 문서를 대신 써주는 것은 부탁받아 돕는 일입니다. 아전은 비웃듯 말했다. 돕는 일이라. 도움이 지나치면 권한이 되는 법이지. 그날 저녁 서당에는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이들 부모 몇이 걱정스레 말했다. 괜히 관아 눈밖에 나는 것 아니오. 연화는 조용히 도윤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의 눈에 흔들림이 먼저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의 눈빛은 깊고 느렸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면 두려워하지 맙시다. 다만 더 조심합시다. 그날 이후 서당에는 새로운 수업이 더해졌다. 법 조항을 읽는 시간, 세금과 군역 제도를 이해하는 시간. 도유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설명했다. 법은 멀리 있는 글자가 아니라 우리 삶에 닿아 있는 약속입니다. 며칠 뒤 일이 터졌다. 시장 큰 상단에서 빚을 빌려 장사를 시작한 젊은 상인이 부당한 이자로 모든 재산을 잃게 된 것이다. 상인은 울며 서당을 찾았다. 계약서를 보여주자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이자는 정해진 법을 넘었다. 하지만 교묘하게 돌려 적혀 있었다. 연화는 문장을 하나하나 다시 읽었다. 이 조항은 허점이 있습니다. 관아에 고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증인이었다. 누구도 상단과 맞서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연화는 조용히 시장을 돌았다. 아이들 어머니들을 찾아가 말을 꺼냈다. 오늘 그 상인이 무너지면 내일은 당신 차례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다들 고개를 저었다. 괜히 얽히기 싫다며. 그러나 서당에서 글을 배운 이들이 하나둘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읽을 줄 알게 된 건 이런 날을 위해서입니다. 결국 몇 사람이 증언을 하기로 했다. 관아에서 열린 신문날. 도유는 떨리는 상인의 곁에 섰다. 연화는 뒤에서 천심의 손을 잡고 지켜보았다. 아전은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법 조항은 분명했다. 숨겨진 이자 계산이 드러났고 상단은 벌을 받았다. 그날 이후 서당의 이름은 더 널리 퍼졌다. 그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곳으로. 하지만 승리는 조용히 오지 않았다. 옛 기와집에서 또 한 번 사람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노인이 아니라 집안을 이은 새 주인이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유언에 내 이름은 없었다.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한 일이었다. 그러나 사내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장터에서 내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건 들었다. 가문을 욕보이는 일은 하지 말라. 연화가 먼저 대답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도 욕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름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사내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날 이후 기와집 쪽의 압박은 사라졌다. 그들도 깨달은 것이 담장을 넘은 사람은 다시 담 안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세월이 흐르자 천심은 자라 그를 누구보다 빠르게 익혔다. 하지만 그는 과거 시험을 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왜 과거를 보지 않느냐고 묻자 천심은 웃으며 말했다. 저는 글로 벼슬을 얻고 싶지 않습니다. 글로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도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다. 어느 겨울밤 눈이 소복이 쌓였다. 서당 안에서는 아이들이 돌아가며 책을 읽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지만 방 안은 따뜻했다. 연화는 문을 바라보았다. 예전 그 기와집 대문이 닫히던 소리가 떠올랐다. 이제는 다른 소리가 난다. 문이 열리는 소리. 아이들이 들어오고 어른들이 들어오고 이름을 찾으러 들어온다. 도윤이 옆에 와 섰다. 무슨 생각을 하시오? 연화는 웃었다. 그날 담장을 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제 이름을 모르고 살았겠지요. 도윤은 조용히 답했다. 나는 담장을 잃었고 너는 이름을 찾았고 우리는 집을 지었다. 서당 마루 위에 등불이 흔들렸다. 그 빛은 크지 않았지만 오래갔다. 그리고 장터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곳은 신분을 묻지 않는 곳이다. 대신 당신의 이름을 묻는 곳이다. 눈은 밤새 내렸고 아침이 밝았다.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외쳤다. 선생님, 연화, 어른. 그 목소리는 담장보다 높았다. 봄이 오자 마당에 매화가 먼저 피었다. 서당은 이제 장터의 일부가 아니라 장터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장을 보러 오면서도 한 번쯤 서당 마루를 들여다보았다. 누군가는 아이를 맡기고 누군가는 문서를 들고 와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시험을 동반한다. 그해 여름 큰 가뭄이 들었다. 논이 갈라지고 우물의 물이 바닥을 드러냈다. 곡식값이 오르자 상단 몇 곳이 쌀을 사들여 창고에 쌓아두기 시작했다. 값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며 장터는 불안해졌다. 굶주림은 사람을 급하게 만들고 급한 사람은 쉽게 속는다. 어느 날 한 노파가 서당을 찾았다. 손에는 쌀 한 대도 남지 않았고 눈에는 분노와 눈물이 함께 맺혀 있었다. 쌀값이 하루 새 2배가 되었소. 이게 옳은 세상입니까? 도유는 말없이 장터를 돌아보았다. 창고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연화는 낮게 말했다. 글을 배웠으니 이제 계산을 해야겠지요. 그날 밤 서당에는 장터 상인 몇이 모였다. 천심도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록을 했다. 쌀의 수확량, 지난해 저장량, 현재 판매량. 숫자를 모아보니 분명했다. 가뭄은 있었지만 굶을 만큼은 아니었다. 문제는 쌀이 아니라 문을 잠근 손이었다. 도유는 제안했다. 장터 공동 창고를 만들자. 가격을 서로 정해도 숨기지 말자. 처음엔 다들 망설였다. 상단의 눈치를 보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당에서 글을 배운 젊은 상인들이 먼저 나섰다. 우리는 계약서를 읽을 줄 안다. 속지 않겠다. 며칠 뒤 공동 창고가 세워졌다. 작았지만 문은 열려 있었다. 쌀값은 조금씩 안정되었다. 굶주림 대신 숨이 돌았다. 상단은 분노했다. 그들은 서당을 노골적으로 적대하기 시작했다. 어느 밤 서당 창문이 깨졌다.
돌멩이에 종이가 묶여 있었다. 글로 세상을 바꾸려 들지 마라. 연화는 깨진 유리를 쓸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 만큼 자랐다는 뜻이네요.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두려움가.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처음 담장을 넘던 밤보다 천심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라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아이가 아니라 서당의 젊은 기둥이 되었다. 어느 날 천심이 말했다. 아버지, 관아에서 글을 배우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놀랐다. 관아는 그동안 서당을 경계하던 곳이었다. 왜 너를 부른 것이냐? 천심은 웃었다. 법을 아는 자가 필요하다 합니다. 읽을 줄 아는 자가 아니라 이해할 줄 아는 자. 연화의 눈빛이 흔들렸다. 혹시 그곳에 가면 또 다른 담장이 생기지 않을까? 천심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담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게 아닙니다. 담장을 낮추러 가는 겁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그 손길은 자랑이자 걱정이었다. 결국 천심은 관아로 나갔다. 그러나 매일 저녁이면 서당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에게 오늘 읽은 조항을 설명해 주었다. 법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서당은 더 이상 작은 집이 아니었다. 장터와 관아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몇 해 뒤 공동창고는 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장터의 계약 방식도 조금씩 바뀌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를 아는 자가 많아지니 속이기가 어려워졌다. 어느 저녁 도윤과 연화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늘은 맑았다. 서당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윤이 낮게 말했다. 처음 그날 밤 나는 너를 지키겠다고 생각했다. 연화는 미소 지었다. 이제는요. 도윤은 서당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우리가 지켜지는 것 같구나. 연화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릴 적 우물가에서 보던 그 하늘이었다. 그때는 막막했고 지금은 넓었다. 담장은 여전히 어딘가에 서 있었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그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억했다. 이곳은 하녀와 도련님이 세운 서당이 아니라 이름을 되찾은 사람들이 서로를 세운 곳이라고. 밤이 깊어졌다. 등불이 하나둘 꺼졌지만 서당의 불씨는 남아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오래. 그리고 그 불씨는 다음 세대로 옮겨 붙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또 몇 해가 흘렀다. 천심은 이제 관아의 문서 담당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늘 저녁이면 서당으로 돌아왔다. 그의 옷은 관복이었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흙길을 밟고 있었다. 어느 날 관아에 큰 사건이 터졌다. 한 마을 전체가 억울한 세금, 체납자로 묶인 것이다. 기록에는 분명히 도장이 찍혀 있었고 문서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문제는 그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그를 모른다는 점이었다. 천심은 문서를 찬찬히 읽었다. 잉크의 농도, 도장의 위치, 필체의 흐름. 무언가 이상했다. 그는 밤이 되자 서당으로 돌아와 도윤 앞에 문서를 펼쳤다. 아버지,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겁니다. 도윤은 조용히 문서를 들여다보았다. 연화는 등불을 가까이 끌어왔다. 도장의 먹번짐이 다르구나. 필체도 두 사람이 쓴 것 같다. 천심은 낮게 말했다. 상단과 연결된 관리가 있는 듯합니다.
연화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또다시 힘 있는 자들과 맞서는 길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늦게까지 함께 앉아 있었다. 연화가 말했다. 천심아, 내가 그 안에 있다면 이번엔 우리가 내 뒤에 서겠다. 천심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어릴 적 자신을 안고 울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제가 담장을 넘는 게 아니라 담장을 안에서 무너뜨려 보겠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공개 신문이 열렸다. 천심은 조용히 증거를 내놓았다. 도장의 차이, 잉크의 성분, 필체 비교.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이름이 억울하게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리 하나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상단과 결탁해 세금을 부풀렸다고 자백했다. 장터는 술렁였다. 관아는 체면을 잃었지만 사람들은 처음으로 법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걸 보았다. 그날 저녁, 천심은 서당 마루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물었다. 형님은 무섭지 않았어요? 천심은 웃었다. 무서웠다. 하지만 나는 그를 배웠다. 그리고 이름을 배웠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았다. 도유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랐다. 세월은 또 흘렀다. 도윤의 머리에는 흰빛이 섞였고 연화의 손등에는 주름이 깊어졌다. 그러나 서당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어느 봄날 멀리서 사신이 찾아왔다. 왕이 민생 개혁을 준비하며 각 지역의 민심을 듣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사신은 말했다. 이 고을에 신분을 묻지 않는 서당이 있다 들었습니다. 도유는 잠시 연화를 보았다. 연화는 미소로 답했다. 사신은 서당을 둘러보고 아이들의 수업을 지켜보았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이곳의 방식이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날 밤, 연화는 조용히 말했다. 처음 담장을 넘을 때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줄 알았나요? 도유는 웃었다. 나는 그저 너를 놓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담장을 버렸고 나는 이름을 찾았고 우리는 길을 만들었어요. 마지막 장면은 조용하다. 서당 마루. 저녁. 노. 아이들 웃음소리. 천심이 아이들에게 묻는다. 너희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한 아이가 말한다. 사람이여. 모두가 웃는다.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어릴 적 우물가에서 보던 그 하늘. 그때는 막막했지만 지금은 넓다.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말한다. 나는 하녀로 불렸지만 사람으로 살았다. 등불이 천천히 흔들린다. 꺼지지 않는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름을 부르는 한 담장은 계속 낮아질 테니까. 세월은 사람을 닫는다. 천심의 아들 도하가 15이 되었을 때 서당은 이미 고을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도하는 총명했고 붓을 잡는 손이 빠르고 정확했다. 관아에서도 그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어느 날 관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도하를 중앙으로 보내 정식 관리로 키우겠다는 제안이었다. 가문으로 따지면 기적 같은 일이었다. 한때 족보에서 지워진 집안의 후손이 이제는 나라의 인재로 불리는 순간이었다. 천심은 조용히 아들을 불렀다. 가고 싶으냐? 도하는 망설였다. 모르겠습니다. 높은 곳으로 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무엇이냐? 도하는 서당 마루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이름을 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제가 높은 곳으로 가면 이곳은 누가 지킵니까? 천심은 웃지 않았다. 그 질문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도윤과 연화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도윤의 등은 많이 굽었고, 연화의 손은 더 가늘어졌다.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다. 보내세요. 천심이 놀라 바라보았다. 어머니. 연화는 천천히 말했다. 처음 우리가 담장을 넘었을 때, 우리는 돌아가지 않기 위해 떠났어요. 하지만 너희 세대는 달라요. 이제는 담장을 낮추러 들어갈 수 있어요. 도윤이 낮게 웃었다. 나는 담장을 버렸고, 너는 이름을 찾았고, 이 아이는 길을 넓히려 하는구나. 며칠 뒤, 도하는 관으로 떠났다. 서당 문 앞에서 아이들이 외쳤다. 형님, 꼭 돌아와요. 도하는 웃으며 답했다. 돌아오지 않으면 여기가 사라질 것 같아서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몇 해가 흘렀다. 도하는 중앙에서 이름을 알렸다. 법을 정리하고 문서 체계를 바로잡, 세금 기록을 투명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다. 매년 봄이면 고을로 돌아왔다. 그리고 서당 마루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붓을 들었다. 어느 해 그는 중요한 선택 앞에 섰다. 왕의 측근으로 들어가라는 제안이었다. 권력의 중심이었다. 동료들은 말했다. 이 기회를 잡으면 가문이 완전히 복권된다. 그날 밤, 도하는 혼자 등불 아래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두 개의 종이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중앙으로 올라가는 추천장, 다른 하나는 지방 교육 제도를 개혁하는 안건. 첫 번째는 가문의 영광, 두 번째는 이름 없는 아이들의 미래. 그는 오래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추천장을 접어 불에 태웠다. 대신 개혁안을 들고 왕 앞에 섰다. 높은 자리 대신 더 많은 서당을 세울 수 있는 길을 택했다. 왕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너는 권력을 탐하지 않는구나. 도하는 조용히 답했다. 저는 어릴 적 신분이 아니라 이름을 배웠습니다. 세월은 더 흘렀다. 도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고, 연화는 그의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숨을 들이켰다. 두 사람의 묘는 서당 뒤편 언덕에 놓였다. 비석에는 단 두 줄만 새겨졌다. 이곳에 이름을 지킨 사람이 잠들다. 서당은 사라지지 않았다. 도하가 세운 새로운 학교들이 고을마다 퍼져나갔다. 아이들은 서로를 이름으로 불렀고, 계약서를 읽을 줄 알았고,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서당의 가장 어린 아이가 물었다. 왜 이곳은 신분을 묻지 않아요? 도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할머니가 보던 하늘이었다. 그리고 말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로 남기 때문이다. 노을이 서당 마루를 붉게 물들였다. 바람이 불었지만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처음 담장을 넘던 밤의 작은 불씨는 이제 고을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억했다. 하녀와 도련님의 사랑이 한 집안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한 세대를 바꾸었고, 결국 세상을 조금 낮추었다는 것을.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름이 불리는 한, 그 불씨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도하는 높은 자리를 마다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길을 택했다. 도윤과 연화는 서당 뒤 언덕에 나란히 잠들었고 비석에는 단 한 줄만 남았다. 이름을 지킨 두 사랑. 서당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서로를 신분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고 그를 배워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처음 담장을 넘던 밤의 작은 불씨는 세대를 건너 고을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억했다. 사랑은 담장을 넘었고 이름은 끝내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